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오늘로 열 하루째가 됐습니다. 소통 행보와 더불어서 파격 인사 등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남은 인사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 개혁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디어에서 분석할 때 두 가지 갈래로 예상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뭐 제도 개혁 이전에 이제 인적 개편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첫 단추가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이제 두 번째 단추가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인데요. 이쪽 라인으로 봤을 때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상징성을 이번에 줄까요? 만약에 준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서 개혁을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갖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직접 수사하고 관련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지검장을 갖다 임명을 했지만 만일 그 위에가 예. 그것과 다른 메시지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는 메시지인데 예. 지금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차장 그 네 자리가 있고 예. 지금 윤석열 지검장 임명으로 인해서 그 사법연수원 17기에서 22기, 그러니까 예. 윤석열 지검장이 23기니까 그 그렇습니다. 윗기수 약 5기수 40여 명 정도의 거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남아서 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또 상당수는 옷을 벗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 채우는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에 맞춰서 예. 코드에 맞춰서 메시지가 가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걸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강금실 장관을 갖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총장보다 11기나 아래인 판사 출신을 임명을 해서. 근데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5기 정도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에서 또는 검찰 외부에서 심지어는 정치인 중에서도 그 인재들을 갖다가 뭐 발굴해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뭐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서열 파괴 보죠. 아마 이거는 뭐 2010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예. 민정수석 있을 때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기수에 따라 서열이 있는 데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사실은 이제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을 임명함을 해서 5기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수 파괴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다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확한 기수 파괴 입장을 낸다면 만약에 중앙지검장 임명하더라도 예.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현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검찰을 좀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예. 일단 검찰 중립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코드 인사냐 아니냐 논란이 있죠. 예. 어떤 정권마다 자신의 유리한 자신의 사람들 임명한다는 게 있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메시지라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겠지만 예. 확실히 이번에 검찰 중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라면 일단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인사가 이제 주목되는 이유가 결국 본인들한테도 어떤 가혹한 그런 검찰을 세운다 한다면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겠죠.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예전 정권이 해왔 똑같은 걸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 중립이라는 이 코드에 맞춘다고 한다면 상당히 누가 봐도 검찰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인사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인사들 이런 것들로 좀 가지 않겠는가. 왜냐 워낙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예. 검찰총리나 법무부 장관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좀 조직의 안정적인 인사로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파격 인사이다 보니까 이번 이 윤석열 검사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일단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면 혹시나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코드 인사가 아닌가. 예. 또 이제 윤석열 그 지검장 임명을 통해서 좀 야권을 좀 탄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그동안 역대를 쭉 보면 나름대로 강골 검사의 입장들 취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빛은 역력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그 지검장이 옛날 검찰 시절에 안희정 지사도 구속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선 자금 수사할 때. 그래서 본다면 뭐 어느 쪽에 치중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검사의 어떤 입장, 중립적 입장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지검장이 앞으로 그러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 예. 검찰 내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인사가 정말 검찰의 어떤 혁신적인 중립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코드화인지 이런 것들 아마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본다라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 인사 두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제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사건 재수사 지시는 탄핵감이다. 이 표현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자꾸 야권 쪽에서 불거지다 보면 어제 이제 5당 원내대표 회동하면서 협치 시동을 걸은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발목 잡다 보면 협치 이게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홍준표 전 후보죠. 지금 미국에 왜 계신지 모를 정도로 국내 정치에 지금 훈수를 많이 두고 계신데 예. 저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법방해 문제로 지금 계속 저 탄핵 네, 그런 얘기가 말까지 나오고 나올 있습니다. 예.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법방해라는 거는 이 사법권을 갖고 있는 데서 뭔가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로 이제 비춰서 보면은 검찰권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행사가 안 됐을 때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행사가 안 됐을 때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정부를 이끌 그 권한을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그 권한으로 검찰에 대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의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번에 보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생겨났고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장을 하다가 저기 당시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죠.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다시 검찰로 갔습니다. 근데 검찰로 갔는데 우병우 관련 수사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금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있어야 될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법방해라는 홍준표 지사의 그 전 후보의 주장은 국민 공감대를 갖다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든지 공통 공약을 어떻게 하자든지 하는 이 큰 흐름에 예.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명심해야 될 것은 잔매에 골병이 들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피기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어제 있었던 원내대표 회동 얘기를 해보면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헌은 대선 전부터 워낙에 공감대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얘기를 한다는 게 없던 사례였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항상 개헌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예.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네.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각제 파동 때문에 사실 뭐 곤욕을 치렀고 DJP 같은 경우도 내각제를 합의하고 DJP 했는데 결국 이제 공동정부가 깨졌지 않습니까? 예. 이번 정권 전 정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내각제 문제 때문에 이 개헌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김무성 당시 대표가 상하이에서 발언을 했다가 바로 레이저를 맞고 예. 사과하는 그런 일도 네. 벌어졌고요. 근데 이게 그 개헌이라는 문제는 항상 집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리하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전에는 그래도 뭐 개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예. 일단 집권한 마당에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개헌이란 그 주제가 던져졌을 때 나머지 국정의 문제들이 다 어떤 파묻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개헌 문제가 항상 국정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되어 왔는데 어제 사실은 저는 의외 좀였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다 합의를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합의한 것만이라도 내년에 하자. 나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강박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갔거든요. 이건 예. 뭐냐면 결국 국정에서 어떤 면에서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예. 만약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리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단 국정의 개헌의 주도권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어떤 당할 수 있는 우려들을 미리 사전에 봉쇄해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렇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당신들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포석이다. 이제 그 권력 그 구정 문제도 본인은 일단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내각제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어떤 넓게 지금 일단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좀 당황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와버리면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말려 들어갈 수 있는 혹시 그런 또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헌은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여당이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와버리면 야당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를 함으로 해서 예. 상당한 주도권을 이제는 청와대가 갖고 가겠다는 의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로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전될 경우에는 그 광화문 집무실 방침도 좀 백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 이런 행정수도 이전 방침 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로 이제 수도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문제가 제기됐을 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 헌법이다 그래가지고 개헌을 해야 수도를 옮길 수 있게 결정을 내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 수도를 옮길래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예. 그 행정 수도라는 거는 개헌 테이블에 올라가야 성사가 되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죠. 네. 국회 분원 설치는 그것과 관계없이 분원이기 때문에 1차 그냥 실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수도 문제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회 분원이 거기 내려가 가지고 그것이 잘 굴러가면 예. 효과가 크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헌 테이블에서 행정 수도 문제 이전이 잘 마무리가 되면 행정 수도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에는 지켜봐야 될 게 국회 분원이 갔을 때 이것이 잘 굴러가느냐 예.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이슬람교에서 그 예언자 마호멧이 산을 보고 야 산아 오너라 그렇게 기적을 행해 보려고 그랬지만 예. 안 오니까 그럼 내가 가지 그렇게 하고 갔다는 말이 있지만 국회에서 맨날 세종시 공무원 보고 야 이리 와라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한 낭비를 가져왔단 예. 말이죠. 예. 시간과 에너지와 예. 행정 결정 지체 여러 가지 낭비를 가져왔는데 국회 분원이 가게 되면 그런 면에 있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세종시의 그 고위 공무원이 안 올라와도 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국회 분원이 그 내려가서 상임위 활동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 돼 나간다고 하면 예. 행정 수도를 옮기는 쪽으로 국민 여론이 조금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헌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나 만약에 국회 분원이 갔는데 예.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노정시키게 되면 또 개헌 논의 때 그 행정수도 문제는 아예 빠지게 되거나 예. 또는 가도 뭐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뭐 개헌 문제는 이제 당장 못을 박은 게 내년 지방선거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이제 여론도 좀 살펴보고 네, 네. 또 야당의 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둘러보긴 할 텐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필요한 게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게 이제 정례화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리되려면 이 협치를 화두로 들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또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야당들 사이가 다 좋아야지 이게 계속해서 정리화될 텐데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대 정권 때마다 사실 이게 항상 이 공약을 말만 내걸었었는데 나왔다가. 결국 이제 이게 뭐 여야 갈등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예. 또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한 무게감을 또 대통령이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회동을 보면 저는 뭐 일단 예전보다는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의 자세가 일단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그 대선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국회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네. 협치라는 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되듯이 결국은 이번 그 정치적 구조를 보면 결국은 국회와 청와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 같고 만약 거기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겠죠. 예. 그럼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야당의 자세겠죠. 야당이 지금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정 협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권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야와 어떤 갈등 관계가 있고 뭔가 자신 나름대로의 뭐 대립각을 세워야지만이 예. 야당의 존재감이 있는데 만약 여기 들어가 버리면 뭔가 여기 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야당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여당한테 협조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예. 또 사실 안 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여당과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에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여야정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야정 협의체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에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감입니다. 예. 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다음에 뭐 손바닥 하나 갖고 박수 소리가 나나요? 예, 야당 박수 소리 마주쳐야죠. 네, 네. 동감입니다.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오늘 하루는 아무 일정 없이 쉬고 있습니다만 내일 정도가 되면 이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을 인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어느 방향으로 좀 인선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뉴스죠. 그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예. 아직 내놓지 못하냐. 이제 그게 관심사인데 지금 이제 특사들이 일단 예. 전부 미국, 일본, 중국 갔고 일본 특사는 오늘 돌아오셨고 미국 예. 특사는 내일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뭐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간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터이고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세밀한 감을 이제 좀 잡고 인선에 나설 텐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야기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군 출신들이 주로 많이 하지 예.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외교관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기울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두세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예. 군 출신이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현장 대응 문제에 예, 있어서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관 출신으로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검증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좀 생겼다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예. 첫 인선인데 비록 청문회 대상은 아니더라도 예. 상당한 비난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예.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어딘가에 이제 썼는데 예. 캠프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캠프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한다. 네, 무슨 말씀? 워낙 문재인 캠프가 인원을 갖다 많이 좀 아. 흡수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강호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이제 예. 그 내에서 이제 내가 하네, 뭐 너는 못하네, 하네, 뭐 이런 권력 다툼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지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예. 주장인데 예.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렵게 됐죠. 예. 특사들 다 이제 돌아왔고 이제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동해로는 칼빈슨 호에 이어서 로널드 레이건 함까지 예. 항공모함 두 척이 들어오고 겉에 보이는 건 항공모함 두 척이지만 그 물 밑에는 핵잠수함이 지금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략 그 두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에 부수되는 핵잠수함까지 합하면 순항 미사일이 대략 한 300발 정도 장착이 가능한 대규모 화력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북한 관계나 북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대략 한 달 정도 계속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장 인선은 조만간에 이제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책실장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하나 예. 더 드리면 이번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전부 장관급입니다. 예. 정책실장도 장관급으로 갑니다. 예. 여태까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들이 그 장관들을 상대로 해서 내각의 장관들을 상대로 해서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실장이 이제 장관급이라는 거는 그만큼 청와대가 예. 내각에 대한 장악력, 특히 어젠다별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부처 대응별이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관심 있는 어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저기 장악력을 갖고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커지겠죠. 예.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거기도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많이 좀 순조롭게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지역 안배나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 안보실장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안보실장은 지금 군 장성 출신을 혹시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안정감을 위해서 군 장성 출신이 하는 게 또 어떠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너무 억지로 이제 군 장성 출신을 배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저는 좀 그건 더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내부의 어떤 자주파와 동맹파의 어떤 그 대립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실 많이 왔거든요.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그 동맹파와 그렇지 않은 또 여러 가지 관계, 자주적인 어떤 걸 중시하는 자주파 이와의 균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군인이든 아니면 뭐 이것도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룹의 균형을 예. 이 어떤 안보팀 내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일단 그 문재인 캠프의 핵심적인 어떤 그동안 해왔던 인사들 중에서는 자주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권 때 했던 분들이. 그렇지만 또 새로 영입된 전문 외교관 출신 분들은 동맹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무게를 실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아마 정권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주파보다는 오히려 동맹 쪽의 어떤 강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무게를 두는데 여기에 마땅한 인사가 좀 찾기가 있는데 그분이 동맹파 조금 중에서. 그렇죠. 그분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안 되면서 예. 지금 다른 사람을 찾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보다는 이 전체의 균형 예. 이걸 어떻게 가져가고 또 어디를 좀 더 무게감을 둘 것이냐 예. 이거에 이제 고민하는데 저는 조금의 동맹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예. 자주 쪽 움직임을 좀 그 어떤 보태는 이런 쪽을 어떤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 여기 적절히 맞는 인사를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인선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이러면 내일이라고 하니까요. 뭐 물론 내일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총리 후보자 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 후보자에 예.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검증용으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재산, 뭐 아들 병역 예. 문제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저기 전에 총리 후보자들 이제 청문회 앞두고 언론에서 엄청난 검증을 예.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비해 보면 뭐 지금 그 아주 부드러운 호박넝쿨처럼 부드러운 예. 손길인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이미 국정원에서 그 경험을 쌓은 분이고 예. 특별히 지금 하자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숨겨진 게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뭘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지 존재감도 발휘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 내부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도 예. 좀 약간 캐모플라지 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예. 지금 자유한국당도 뭐 마땅하게 내놓는 공세는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큰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좀 의문스럽습니다. 상황적으로 좀 그 야당의 칼날이 무딜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셨네요. 예. 지금까지 좀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좀 하나 해보고 예. 싶습니다. 대선 국면 이후에 계속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막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말 내용이 서로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선 그 어떤 결과가 보면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이 24%를 득표를 했죠. 예. 근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단 8%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48%입니다. 예. 근데 바른정당하고 이제 국민의당과 비슷한 그 예. 8%고 또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지금 같은 7% 네. 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과 지금 여당이 이렇게까지 표찬한 거는 저는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선거 때 얻었던 24%가 다 빠져버리고서 지금 이제 예. 기권이나 중립표로 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결국 이제 아마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0일 동안 상당히 좀 좋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효과도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에 보여준 모습. 이게 예. 왜냐하면 조금 패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반성하고 책임하고 좀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뭐 이 정도 얻은 거는 다 내 덕이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 마찬가지지만 바퀴벌레, 육모방망이 예. 뭐 나술했냐, 이런 나술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반성을 하고 또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새롭게 날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내부도 어떤 그런 동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예. 이 지지층 자체가 이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거는 뭐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누구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통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권을 놓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 지금 상황에서 당권 경쟁할 때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말 처절한 반성부터 먼저 하고 예. 만 정확하게 내부에서 도대체 동력이 안 나온다라면 정말 외부에서라도 힘을 빌려서라도 예.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실수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내부적인 어떤 개혁의 동력 이걸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힘들어진 국면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예. 예. 내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까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